네, 마이크로 전자회로 2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보통 강의 시작 전에 많이 강의하는 신호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기반 사항들을 알고 계신 것을 가정하고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학기 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것에 이어서 다음 챕터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 2학기 강의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자회로 두 번째 강의 시리즈의 처음에는 첫 번째 강의 시리즈에서 다른 교수님이 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보통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75분 강의 한 두 번 정도에 거쳐서 리뷰를 했습니다. 모스를 한 번 하고 BJT를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전체 강의가 아마 다 녹화 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리뷰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강의 리뷰를,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들의 리뷰를 시간을 많이 써서 쓰지는 않도록 할게요. 다만 저희가 이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뭔가 리프레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 시리즈 마이크로 전자회로 2에서는 이 가장 앞에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앞에서는 이게 직접 회로인지 다시 말해 인터그레이트 서킷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PCB나 이런 뭐 브레드보드에서 빵판에서 다루는 그런 회로랑 큰 차별점을 가지지 않고 뭔가 컨텐츠가 다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IC 직접 회로를 만든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든다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덕터나 커패시터나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공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린 이유도 그러한 맥락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 디자인 필로소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강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나누어 드리는 핸드아웃은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프린트해서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핸드아웃을 배포를 했고요. 제가 강의 드리는 본 화면은 그냥 어두운 화면에, 저는 사실 약간 칠판에 쓰는 듯한 느낌을 좀 주려고 강의 자료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런 자료 속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혼동을 하지 마시고요. 두 개가 완전히 컨텐츠는 동일하고 그냥 디자인만 좀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IC 디자인 필로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IC Integrated Circuit은 우리말로는 저희가 직접 회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뭐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이게 직접이 아니에요. 직접이 아니라 직접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C를 디자인할 때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IC를 바이어싱하는 방법, 사실은 이 베이직 게인 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면 커먼 게이트,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커먼 게이트와 병합해서 이제 캐스코드라는 이 스트럭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싱 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는데, 이 커런트 미러를 이용한 그런 조금 더 진보된 발전된 서킷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코드로 가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 하나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두 개를 가지고 뭔가 만든 걸 보시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복수의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앰플을 구성하는 그런 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다루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모스펫의 구조, BJT의 구조,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디스크리트 서킷을 만드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IC랑 연결하게 되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라는데, 한 가지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디스크리트 서킷을 가지고 할 때
이제 예로 들었던 그림들이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스펫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커런트 소스를 놓고서 이 모스펫에 흘러가는 커런트라는 것을 디파인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의 서킷을 많이 다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인풋을 인가하는 방법에서 어떤 시그널 소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AC 커플링을 통해서 시그널을 인가한다. 혹은 이 중간에 어떤 이 소스 쪽에서의 저항이라고 해서 RS라고 표현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는 이제 저항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여기를 뭐 아웃풋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얘를 이제 소위 말하면 Common Source Amplifier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솔루션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소스 부분에 커다란 커패시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자 라는 겁니다. 이때 가정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 커다란 커패시턴스 CS를 여기다 넣음으로써 요 소스 부분의 볼티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CS라는 커다란 커패시턴스를 차징하거나 디스차징하기 위해서는 많은 커런트가 들어가고 많은 커런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파이나이트한 커런트 아니면 우리가 신호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커런트의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CS를 차징 디스차징하고 하는 그 커런트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요 노드의 볼티지 요 소스에서의 볼티지는 별로 변화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결국 Q는 CV에 의해서 만들어 이 관계식으로서 커패시턴스의 차지와 볼티지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이 양변을 미분했을 때 얘는 커런트는 dV over dt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런트가 유한하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커런트가 유한하다면은 그리고 커패시턴스가 상당히 크다면 이 dV over dt라는 볼티지의 변화가 상당히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스 부분의 볼티지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Common Source Amplifier로 얘를 사용할 수 있고 인풋은 게이트로 들어오고 있고 아웃풋은 이제 드레인 쪽으로 나가는 그런 Common Source Amplifier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뤘던 회로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그젬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 CS라는 애가 일단 보이죠. 얘는 우리는 상당히 커다란 커패시턴스, 커다란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수 마이크로 페럿, 수십 마이크로 페럿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IC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연관된 설명을 이전 강의에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 앰플리파이어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것들은 다음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달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아까 정량적인 숫자로 뭐 마이크로페럿, 뭐 수십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IC 직접회로 반도체 직접회로를 만든다 그러면은 커패시턴스의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가령 1 마이크로미터 by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 by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의 이제 스퀘어의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면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커패시턴스는 어느 정도일까? 대략 이제 femtofarad 오더를 얘기합니다. femto는 이제 10의 -15승을 얘기하죠. 네. 뭐 나노, 피코, 뭐 femto 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미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칩들, 반도체 칩들은 보통 이제 패키지된 형태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패키지 안에 진짜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패키지보다 실제 실리콘은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 뭐 전형적인 숫자로 가령 뭐 4mm의 어떤
4mm by 4mm의 4mm의 어떤 칩이 하나 있다. 뭐 상당히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5mm, 4mm 혹은 1cm 뭐 여러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좀 커지기도 하지만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많이 칩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커패시턴스는 대충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4mm by 4mm라는 그 사이즈에 아무것도 안 만들고 커패시턴스만 다 채워 넣었을 때, 뭐 직접 해놓으면 사실 뭐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단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커패시턴스만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커패시턴스의 덴시티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대충 오더가 10 나노페럿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게 마이크로페럿, 뭐 10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디스크릿 소재에서 저희가 문제없이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IC로 오는 순간, 반도체 회로로 오는 순간 접근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아야 10 나노페럿,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 칩을 다 커패시터로 만들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그냥 보편적인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그 중에 커패시턴스를 제한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피코페럿 정도의 오더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10피코 이런 숫자들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숫자가 돼요. 100피코 정말 예외적인 어떤 루프 필터라든지 뭐 필터 디자인할 때 일부 쓰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숫자가 상당히 드물게 건드리는 숫자가 100피코 이상의 100피코페러 이상의 커패시턴스다. 이 정도의 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커패시턴스의 얘기였고요. 지난 시간에 인덕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럴 인덕터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에서의 BOL 공정, 이 후속 공정, 백 엔드 오브 라인 공정에서 스파이럴 인덕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인덕터 하나, 마찬가지로 인덕터만 다 채워가지고 칩을 만들기는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버터 사이즈를 보통 제한을 두게 되는데, 많이 드는 example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럴 인덕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뽑았다고 했을 때,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이런 인덕터를 만들어서 뽑았다고 했을 때, 요 길이를 뭐 한 100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로 제한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인덕턴스의 값은 대략 나노 헨리 오더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마이크로 헨리 이런 거는 IC 칩에서 마찬가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럼 패시브 컴포넌트에서 이런 식의 커다란 제약점들이 있게 돼요. 커다란 값들을 일단 쓸 수가 없고, 손에 쥘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 커패시턴스는 피코페럿, 수십 피코페럿, 뭐 무리하면 100 피코페럿 오더, 인덕터 나노 헨리의 오더,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레지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레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레지스터의 위스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항으로서 저항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L 값을 길게 가져갈수록 뭐 저항은 커지는데, 마찬가지로 L 값이 길다는 것은 어떤 피지컬한 어떤 면적을 실제로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인덕터를 크게 키우기가 사실 또 어렵습니다. 인덕터를 작게 만드는 건 또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W 값을 되게 크게 만들어주고 L 값을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인덕턴스, 커패시턴스하고 좀 다르게 R 값은 아주 큰 저항도 만들기 어렵지만 아주 작은 값도 잘 쓰진 않아요. 그게 조절 가능하고 뭔가 공정에 따른 편차가 적은 범위 안에서 저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킬로옴 오더 그 정도 많이 사용하고요. 100옴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 상당히 작은 저항에 속하고요. 수옴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만들어 쓰게 됩니다. 거꾸로 큰 오더로 가게 되면 메가옴 단위의 저항 마찬가지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면적을 크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덕터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왠지 좋은 컴포넌트처럼 생각하지만 R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상당히 덤한 그런 컴포넌트인데 이런 데의 면적을 과도하게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RLC 이런 컴포넌트의 이 값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장점은 트랜지스터를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하실 때 염두하시면 이제 빵판에 트랜지스터들 딱딱 꼽아서 쓸 때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없죠. 조교가 주는 거,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런 정해져 있는 스펙에 정해져 있는 어떤 트랜지스터를 가져다 쓰게 되고 쓸 수 있는 숫자도 이제 뭐 손으로 담을 수 있는 양, 뭐 이런 정도의 이 숫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IC 공정에서는 모스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다.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들을 만들어서 쓰고 얘네들을 무한의 그러니까 디자인의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자유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거의 무한의 자유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트랜지스터의 L과 W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스크리트한 어떤 디자인들을 한다고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자유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이 숫자, 트랜지스터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도가 크다라는 거고요. 현재의 테크놀로지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뭐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빌로우 뭐 0.1 마이크로미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 저희가 쓰는 디바이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선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10나노로 내려온 지 꽤 오래됐죠. 10나노, 5나노, 2나노.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정들은 뭐 약간 로우 스피드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130나노미터나 180나노미터 이런 공정들을 아직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65나노 이 정도의 공정이 아직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지만 접근 어느 정도 가능한, 그리고 현대 쪽 상당히 많이 쓰는 저희 학교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많이 쓰는 것이 28나노미터 공정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14나노 이런 데서부터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공정, 핀팩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10나노로 떨어지고 7나노, 5나노, 지금 2나노 공정 노드를 얘기를 하죠. 2나노, 1나노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감이 사실 별로 없죠. 이 나노미터라는 것의 단위나 이거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령 제가 많이 드는 이그젬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톱을 한 10초 동안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자신의 손톱을 계속 10초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쳐다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손톱이 10나노미터 자란 정도입니다. 1초에 한 1나노 정도 자란다고 환산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작은 선폭을 사람들이 실리콘 공정으로 제어를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스나 모스에서의 이제 게이트의 채널 랭스 혹은 메탈 도선의 위스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모드에서 컨트롤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선배 엔지니어들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JT와 모스 여러분 두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실험하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BJT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뭐 알파이가 하나 들어가고 디바이스의 어떤 동작 식도 모스보다는 뭔가 익스포넨셜 들어가면 뭔가 좀 복잡한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BJT를 별로 안 좋아하고 디바이스 피직스도 조금 복잡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모스펫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펫이 발명의 순서라는 먼저일지라도 실제로 이런 집적 회로를 만드는 것을 선도한 것은 BJT 기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킷에서의 이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이 BJT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스가 어떻게 보면은 캐치업하고 오히려 이런 저가의 어떤 경제적인 것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모스펫이 대세가 되었죠. 그러면서 BJT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은 완전히 사라진 듯 하다가 이제 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이 모스펫이 완전히
dominate하면서 BJT에 대한 교육조차 잘 안 되던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 제한적이나마 항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전히 하이엔드에서는 BJT가 필요하다는 것들 때문에 BJT에 대한 교육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었고, 사실 말씀드린 지금은 또 다시 약간 모스펫만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모스펫 공정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어떤 이제 스탠드얼론 퍼포먼스, 어떤 집적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디바이스의 하나의 성능 혹은 이제 소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는 BJT, 특히 이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화합물로 만든 BJT들이 좋은 성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